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3주 정도 입문 강의하고, 입문 강의는 그 중요한 테마로 해가지고 조금 볼 거예요. 다음에 또 보겠지만, 기본 강의 할 때 10월달에 13주 동안 보겠지만 그 전에 어떻게 된가를 좀 보고, 그 법을 처음 보시는 분들, 특히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그 조문 몇 개 외워서 시험 보는 줄 알아. 법은 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조문의 해석론을 외우는 거죠.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외우는 거고, 그 조문 해석론에 대한 네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조문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법 교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공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왜 그런가 생각해보고 실무 적용해보고. 그 법 과목은 특히 민법 과목은요 모든 법학의 기초고, 그 다음에 이건 생각하는 법을 외우는 거고, 나중에 무슨 일 생겼을 때 법을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그걸 배우는 거거든. 해석하는 걸 배우는 거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 모든 걸 논리적으로 해석하셔야 돼. 그냥 무드대고 막 섞어서 설명하면 안 되고, 비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2차 시험 못 봐. 우리 2차 시험은 여러분 문제 보면 알겠지만 다 케이스야. 외워 쓰는 게 아니라 민법은 뭐라고요? 생각하고 써야 돼. 저는 1번만 케이스였는데 지금 2번, 3번, 4번도 읽어보면 단문인데 물어볼 때는 케이스로 물어봐. 그걸 준 케이스라 그러거든. 그냥 단문 문제인데 뭘 써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글을 만들어가지고 케이스로 물어본다. 짜증이 확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풍문고나 종로서재 이런 데 가시면 교보문고 우리 책이 있잖아. 기본서 있으면은 그 사람들 와가지고 그 이렇게 기출문제를 대푼다고 이렇게 뭐가 나왔는가. 우리 기본서에 기출문제 붙어 있거든요. 근데 1차 같은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은 딱 보거나 뭐 중개사랑 비슷하나 이렇게 생각해. 특히 중개사 하신 분들은. 그러다 2차 시험 뒤에 답안지를 딱 보잖아. 그럼 깜짝 놀래. 내가 1차는 되더라도 2차가 힘들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좀 해. 왜냐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 변호사 시험까지 수준까지는 안 갔는데 올해 시험 나오는 거 보면 아마 변호사 시험까지 수준 갈 수도 있어. 시험 시간이 50분인데 문제 읽는데 20분, 30분이 다 날아가 버려. 미친 듯이 문제가 길어졌어.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 모든 시험이 그렇게 나와. 우리 시험만 단문을 물어봐. 다른 변호사 시험이나 법원행시나 법무사나 입법고시나 다 케이스야. 단문 하나도 안 물어. 전부 사례. 문제가 한 페이지야.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 시험만 이렇게 아직 단문을 물어보다 보니까, 근데 출제위원 들어가는 교수님들은 양쪽 시험에 다 들어가거든. 그분들이 여기서 단문을 내라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단문을 안 내고 단문을 케이스화 시켜서 문제를 낸다고. 그래서 나중에 2차 교재 나오면은 항상 사가지고 뒤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 근데 그 기초가 되는 게 1차 민법 총칙 지식이야. 민법 총칙은요 2차 계약법하고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총에서 배웠던 게 어디에도 나옵니까? 계약법이 그대로 나와. 요 지식이 좀 있으면 요거 공부할 때 편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법 지식이 있으면 절차론하고 실무법에 도움을 받아. 연결돼 있잖아요. 행정절차론이나 행정실무법이 행정심판법은 행정법이거든. 행정법이니 그래서 행정법 선생님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법을 잘하면 다 연결받아. 행정학은 연결이 안 돼. 행정학하고 사물 아무 관계 없어. 행정학은 그냥 1차 시험 통과하는 수준에서 하시면 되고, 민총 같은 건 100%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에 나가셔서 공부할 때도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 이것만 도움이 될 거예요. 민총 공부한 거, 계약법 공부한 거. 오늘은 그 중에서요 자연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민법은 권리 주체, 객체, 권리 변동을 공부하는 과목인데요. 저 오늘 자연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연인은요 자연적으로 사람인 거죠. 우리 법에는 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는 권리 주체를 말하는 건데, 자연적인 사람, 자연인, 법이 인정한 사람, 법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올해 자연인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 5개, 6개인가? 원래 3개, 4개 나와야 되거든. 올해 자연인 너무 많이 냈더라고.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자, 우리 3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단 말이 권리 능력이 있다 그래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권리자라는 소리가 아니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빌딩이 있다는 게 아니라 빌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생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출생에서 사망까지. 그래서 시기가 출생이 되는 겁니다. 권리 능력 시기가 출생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자연인은요 출생하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권리 능력이 있게 돼요. 근데 권리 능력 시기가 우리 민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뭘로 볼까요?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이 있어. 뭐 진통설 이게 얘기 나려고 진통 시작되면 그때부터 사람이다. 형법은 진통설이 통설입니다. 형법서는 진통 중에 진통 산모가 얘기 나려고 진통하고 있는데 그때 걔를 죽이잖아. 그럼 낙태가 아니라 살인죄가 돼. 진통이 시작되면. 근데 민법은 안 그래. 민법은 이제 전부 노출설이 통설입니다. 태아가 엄마 몸에서 완벽히 떨어져 나와야 그때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셋째죠. 민법에서는 출생의 완료,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 독립된 객체로 된다는 밑줄,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다. 제가 강의할 때 자꾸 밑줄 치라 그러거든요. 막 쳐. 빨간 줄 치라 그러면 중요하다는 소리야. 빨간 줄을 치든지 아니면 형광펜으로 끄든지. 자를 대고, 지금은 이제 프린트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교재를 볼 때는 그걸 자를 대고 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자를 대고 그냥 무슨 끄다 보면은 줄을 잘못 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자를 대고. 근데 자를 대고 끊으면 너무 경직됐다 치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끊는데 처음에는 형광펜 많이 쓰지 말고, 제가 밑줄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밑줄, 그다음에 형광 저 빨간 줄,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말할 거거든. 키워드는. 그래서 그 신림동에 저쪽 넘어가면 그 고시 서적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지금도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랑말랑한 자가 있어. 말랑말랑한 자. 그 왜 주는 걸까? 말랑말랑한 자. 모르는 사람들 자꾸 책상 그 끼워주거든요. 그럼 이거 왜 주냐고 물어봐요. 자가 단단하고 튼튼하게 생긴 게 아니라 말랑말랑해. 그 왜 줄까? 줄그라고 주는 게 그게 줄자야. 책을 분철을 안 하면 책이 이렇게 휘어지잖아. 그래서 자도 휘어지는 게 줄그라고. 그게 고시 그래서 줄을 잘 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보려면. 그래서 지금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걸 다 나중에 다 읽을 수가 없거든. 전부 노출설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때 그때 사람이다. 그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태아가 기형하든 쌍생아란 말이 쌍둥이의 한자어죠. 인공수정이든 상관없죠. 다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다. 여러분 출생하면은 가족관계 등록법이라는 데 따라서 한 달 안에 그 출생신고 해야 되거든. 자, 물어볼게요. 사람이 출생신고를 해야 출생이 되는 거야? 그냥 안 해도 출생이 되는 거야? 안 해도 돼. 다시 물어볼게요. 결혼은요, 혼인신고를 해야 결혼이 성립하는 거야?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식만 해도 성립하는 거야? 혼인신고를 해야 돼? 왜 이렇게 달라? 달라. 왜 그러냐면은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라 그래. 보고적 신고는 무슨 말일까요? 국가한테 보고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신고 안 해도 출생 사실을 좌우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 나와 있죠, 여러분. 둘째죠.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는 건 아니다. 밑줄 쳐야겠죠? 그럼 언제 취득한다고 여러분? 출생시. 출생신고시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출생시. 그걸 보고적 신고라 그럽니다. 혼인신고는 안 그래요, 여러분. 혼인신고는 우리가 무슨 신고? 창설적 신고라 그래. 무슨 말일까요? 신고를 해야 법률관계가 만들어져요. 혼인신고가.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나는 솔로 같은 거 보세요.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돌싱글 이런 거 있었잖아. 결혼식은 했거든요. 1년을 살았어요. 근데 혼인신고 안 했어. 그럼 나는 돌싱이야? 미스야? 법적으로는? 미스야. 왜? 혼인신고는 뭐 해야 한다고? 신고를 해야만 창설되니까 혼인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혼인신고는 시험범위는 아니야. 우리 뭐 포인트야? 출생신고는 무슨 신고라고? 보호적 신고다. 그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출생신고해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출생만 하면 바로 사람 되는 거죠. 사망신고도 보호적 신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사망신고를 해야 죽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니까 혼인신고 안 하면 결혼 안 한 겁니다. 요즘에는 결혼식 끝나면 바로 혼인신고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문화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남자들이 안 하고
여자들은 빨리 하자 그랬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안 하려고 그래.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그냥 찢어지는 거죠. 사실관계에서. 그러면 나는 돌싱이 아니잖아. 미쓴 거잖아. 그래서 안 합니다. 예. 알아두세요. 그럼 출생한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그 며칠에 태어났다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추정입니다. 추정 동그라미. 여러분 법에는요, 이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용어를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추정한다는 게 있고요. 간주, 의지, 본다 이렇게 있어. 두 가지 구분할게요. 추정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미루어서 정한다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요거 보니까 이건 것 같아. 그걸 추정한다 그래. 이해되셨죠? 그걸 추정. 아마 그럴 거야 그거야. 아마 그럴 거야 이렇게 그게 추정이거든. 집에 기저귀가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있는 것 같아. 얘가 둘은 되는 것 같아. 막 그럴 수 있잖아. 그걸 추정이라 그래요. 그다음 이거 봐보실래요? 간주는 이게 옛날에 이걸 뭐라 하냐 간주라 그랬어. 근데 여러분 간주란 말이 일본식 한자야. 중국, 우리나라, 일본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똑같은 한자를 쓰는데 그 나라만 쓰는 한자가 있어.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간주란 말은 일본 사람이 만든 한자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1960년대 우리나라 민법을 만들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쉽게 말하면 간주란 말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일본식 한자니까 더 바꿔야 되잖아. 여러분 민법이라는 말도 원래 일본식 한자야. 민주주의도 일본식 한자야. 대통령 일본 다 일본식 한자야. 왜? 근대 초기 일본이 다 번역을 했거든 한자어로. 모든 영어, 불어, 독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용어는 다 일본식 한자야. 대통령 일본식 한자. 중국은 대통령이라 안 하잖아. 우리만 대통령이라 그래. 다 그 일본이 만든 거야. 일본이. 사회란 말도 일본이 만든 거고, 과학도 일본이 만든 거고. 그렇게 안 쓸 수가 없는데 갑자기 그 법 하시는 분들이 이 글자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국립국어원에 연락을 했어. 간주를 대체할 만한 우리말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국어학자들한테 설명을 했어. 이렇게. 지금도 있어. 지금도 판사들하고 국립국어원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국어학자들이 국립국어원이라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기관이 있어요. 거기랑 그 프로젝트 팀이 있어요. 뭐 하고 있냐면은 한자로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 그때 이제 판사들이 설명을 해줬어. 이 본다란 간주란 말이 이러이러한 뜻이다 설명을 해주니까 국학자들은 뭐라 그랬다고? 본다를 바꾸라 그랬어. 본다로. 그래서 뭘 바꿨습니까? 이걸 다 뭘로 바꿨습니까? 다 이걸로 바꿨어. 근데 이게 여러분 간주 말고 우리랑 중국이 쓰는 한자가 있어. 그게 의제예요, 의제. 근데 이건 한자가 더 어렵죠? 그래서 요걸 한번 뭘로 바꿨다고? 본다로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법에 이제 간주란 말 다 빠졌거든요. 빠졌지만은 사람 말버릇이라는 게 있잖아. 지금도 계속 간주라 그래. 뭐뭐로 간주한다. 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게 해서 막 그러잖아. 그런 말 쓰잖아. 일본식 한자인데.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요걸 못 바꿨어. 이것도 판사 설명을 해줬지. 간주란 말하고 추정이라는 말인데 조금 다른 게 있다. 설명해 줄 때 국어학자면 요거랑 비슷하면서 내용이 다른 글자를 못 찾아낸 거야. 추정은 지금 다 뭐라고 돼 있죠? 다 추정으로 돼 있어. 모든 법에 추정이나 뭐라고 돼 있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본다가 나 뭐라 이건 뭐다? 간주다는 거야.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은 자, 이제 같이 드릴게요. 판사들이 설명하는 거야 국가학자들한테. 이 간주라는 것은 어떤 사실 A라는 사실이 있으면 B인 걸로 보겠다는 거야. 뒤집으려면 뒤집어지지가 않고 뒤집으려면 새로운 절차가 있어야 돼. 없으면 못 뒤집는 거야. 그걸 간주라 그래. 추정은 뭔지 아세요? 뒤집으려면 뒤집을 수 있는 거야. 그 차이가 있어. 누가 더 힘이 세요? 얘가 훨씬 세. 얘가 못 뒤집습니다. 얘는 뒤집어. 되셨죠? 내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1990년생으로 써 있었어. 생일날짜가. 90년 1월 1일로 돼 있었다니까. 나는 실제 몇 년 태어났죠? 92년도에 태어났어. 그럼 내가 억울하잖아. 왜 정년 2년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최근에 그거 날짜 많이 바꿨어요. 주민등록번호에 정년 연장시키려고. 판사들이 잘 바꿔주거든. 그거 정정 신청하는 걸. 그럼 생각해봐. 내가 90년 가족관계 등록부에 90년 1월 1일에 추정받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는 거야? 92년 1월 1일 태어났다는 증거를 들고 오면 돼. 그때 병원에서 내가 출생 병원에서 쓴 거 있잖아. 차트 같은 거. 그거 하면 바로 뒤집어줘.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주. 출생과 관련된 가족관계 등록부 기재 사실은 뭐다? 추정이다. 추정은 뭐 할 수 있다고? 반대 증거 있으면 본보. 그거 추정이야. 간주는 반대 증거 있어도 못 뒤집는 게 원칙이야. 뒤집으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추정은 안 밟아도 돼. 그래서 항상 추정 나오잖아.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다.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예. 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태아라 그래. 태아란 사람이 아닙니다. 왜? 출생을 하지 않았잖아. 전부 노출되기 전까지를 태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태아란 임신 후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모체로부터, 자 밑줄, 전부 노출되기 전까지, 임신 후 전부 노출되기 전 여기까지가 태아죠. 사람은 출생해야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태아는 굉장히 불이익할 수가 있죠. 왜 불이익해? 자, 예컨대 그 예를 밑줄처럼 할게요. 태아로 있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자, 해볼게. 상속 이야기 쭉 해보겠습니다. 상속은 가족법이니까 우리 시험법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정시험에 나옵니다. 연결된 부분은 교수님들은 민청 교수가 아니라 민법 교수님이시잖아요. 막 냅니다. 연결되면 어쩔 수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둘이 결혼해서 자식이 이제 병이 있다 그럽시다. 부고 뭐죠? 그 다음에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상속권이 누구한테 가죠? 상식적으로 외워놓읍시다. 상속순위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상속순위라는 게 있어요. 혹시 상속 받을 일 생기면 써먹으라고. 첫 번째 직계 비속입니다. 비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나보다 밑에 내 자손들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윗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존속이라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1순위는 누가 먹는 거야? 비속이 먹는 건데, 직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카는 안 된다는 거지. 아버지, 아들, 나, 손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쭉 이어지는 거, 그걸 직계라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먹는 거고, 아들, 손자가 없으면 누가 먹는 거야? 부모님이 먹는 거야. 부모님이, 이 위에 있는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야. 애들이 먹는 거지. 이게 이제 상속의 순위거든.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은 선생님 저 배우자는 상속 안 해요? 여러분 이 상속 순위는요, 얘랑 그 죽은 사람하고 피가 통한 사람에서 순위를 정해놓은 거야. 피가 통한 사람. 그래서 배우자는 따로 적어놨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다음 주문에 친족법에 이렇게 돼 있어. 배우자는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하고 배우자가 공동 상속합니다. 같이 먹습니다. 50%더 주죠? 또 배우자는 특히.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시부모하고 배우자가 공동 상속합니다. 근데 시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네요. 그럼 누가 먹을까?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이 배우자는 기분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는 자식도 없고 시부모도 없어. 다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결혼 안 하면 누가 먹을까? 결혼 안 하면 형제자매한테 넘어갑니다. 없잖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사촌, 이내 반계열적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로 가는 거야, 없으면. 사촌 넘어서는 안 가. 이게 상식이야. 이거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데, 우리 시험 관련 여기까지는 알고 있으면 돼. 자, 이렇게 되셨죠? 자,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 친구가 2023년도 9월 2일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9월 4일날 출생했다 생각해봐. 9월 2일 당시에는 뭐였다고요? 태아였단 소리지. 9월 2일 당시에는 태아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얘는 상속권이 있을까 없을까? 상속권이 없지. 왜냐면은 상속은요, 얘 죽었을 때 기준으로 이걸 따지거든. 그럼 죽었을 당시에는 직계 비속이 없는 거잖아.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상속권이 없게 된다. 그렇죠? 왜 좀 억울하지 않아?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틀 뒤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는 걸 얘가 뱃속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틀 빨리 나오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상속권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이익하다. 그래서 원래는 없는데 우리 법에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태아는 상속과 관련해서는 이미 출세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사람이 아닌데 뭘로 취급해 주겠다는 거야? 사람처럼 취급해 주겠다는, 그게 5가지가 있어. 네, 그럴 때 공부하겠습니다.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거.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친구가 수의사셨어요. 공무원 수의사야. 서울시 가면 이렇게 축산 그런 관련된 수의사가 필요한 데 있거든. 그러다가 어떤 일에서 옛날에 구지역 날 때 있었잖아. 구지역 날 때 돼지들 이렇게 막 살처분하는데 그걸 담당해가지고 하다가 후진하는 그 트럭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신 거 현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트럭 기사 막 도망가고 난리가 아니었어. 기사도 나왔죠. 그래서 그때 돈으로 7억인가를 합의를 봤어. 보상금을 주기로. 수의사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합의를 봤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었다고. 1, 2년이 됐을 거야. 애가 태아로 있었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해되셨죠? 그리고 시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가 혼자가 이런 아들을 키운 거야. 평생을 해가지고 아들을 키워가지고 엄마 없이 키워가지고 수의사를 만들어서 공무원을 시켰는데 돌아가신 거야. 보상금 7억 누가 먹는 거야? 7억 누가 먹어야 돼? 상속인이 먹을 거 아니야. 얘가 남겨놓고 갔으니까 누가 먹어야 되는 거죠? 자식이 있어 없어? 없는데 태아를 뭘로 봐준다고? 자식으로 봐준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되겠죠? 그러니까 태아하고 누가 먹는 거야? 을병이 공동상속원이. 시아버지한테 돈이 1원도 가야 안 가요? 안 가. 그래서 상담을 하시더라고. 이러는데 며느리가 자꾸 이걸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러는 거. 7억을 받았는데 아버님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나는 억울하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설명을 좀 해드렸죠. 듣고 나더니 포기. 법이 그렇다는데 뭐. 찾아오질 않아. 시아버지를. 눈물 납니다. 법이 그런 거야. 법이 이렇게 그때 써먹는 거야. 배웠던 걸 어떻게 상속 순위를 정할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예컨대 태아로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죽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예의적으로 믿죠. 상속 권리 능력 인정함으로써 이익을 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입법주의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식으로 보시면 그 태아를 모든 법률관계 동그라미 기억본의 중간에 모든 법률관계 보이세요? 그냥 다 사람으로 보자는 거죠. 옛날 스위스가 지금 그렇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별적 보호주의죠. 모든 법률관계를 그러지 말고 최초적 끝에 개별적 열고 동그라미. 개별적으로 한 몇 가지 경우에만 사람으로 보자는 건데 우리나라 민법, 우리가 베낀 일본 민법, 일본이 베낀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다 이쪽입니다. 개별적 보호주의입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입법주의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민법의 규정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자 기억본 보이세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거기 대표다 OXM을 넣을까요? O 니은번에 상속 O 지급번에 유증 O 리을번에 인지청구권 X 미음번에 사인증여 X 공부를 5가지를 할 거거든요. 근데 3개는 되고 3개는 안 됩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번은 뭐냐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걸 좀 해볼게요. 자,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자, 이 사람이 똑같이 해볼까요? 2023년도 9월 2일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가해자가 A입니다. 그럴 수 있죠. 가해자. 그러면은 봐볼게. 이 사람 돌아가셨어. 그럼 이 사람은요, 이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법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거든요. 내가 죽었으면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죽었으니까 손해 입은 거잖아. 그렇죠? 배상 받을 수 있어 없어? 아니 상식적으로 받아야지. 내가 죽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좀 해진 이야기인데 삼성전자 부사장님께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그 삼성전자 그렇게 부사장 임원들이 그 급여가 제대로 안 나타나거든. 사회에 사람들 모르거든. 얼마를 본계가 1년에 얼마를 버는지를 토탈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토탈로 그 사람이 시즌에 얼마를 버는지를 사람들 몰랐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가 밝혀졌어. 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니까 자기가 얼마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와 진짜 많이 받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나왔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하잖아. 그럼 얘한테 2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 정신적 손해배상. 왜 정신적 손해배상이 있을까? 죽을 때 아프잖아. 그렇죠? 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3글자로 그걸 유자료라 그래. 유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유자료가 위로한다는 게 위로. 유자료라는 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는 걸 말합니다. 이혼할 때도 아프잖아. 고통스럽잖아. 그 유자료 달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또 어떤 문제 생기죠? 앞으로 돈 못 벌죠. 그 재산적 손해. 앞으로 돈 못 벌잖아. 이것 때문에 자기 삼성전자 부사장의 봉급이 드러난 거라니까. 내가 정년까지 벌 돈을 얘한테 받아낼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얘는 2가지, 이 2개를요, 지가 받아가지고 상속을 시켜주는 거야. 쟤는 죽어서 얘 통장으로 못 들어갈 거 아니야.
나한테 생긴 이 두 가지를 뭐 한다고? 상속을 해주는 거라니까. 얘한테 생긴 거 이거 뭐야? 이게 불법 손해배상이야. 교통사고는 불법행위잖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받는 건데 얘도 두 개 받을 수 있어. 두 개 받을 수. 그래서 요 자기가 이걸 딱 죽은 순간에 이 두 개를 딱 만들어 놓고 돌아가시면 이걸 자식들하고 자식하고 배우자가 상속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딱 물어볼게. 남편이 죽으면요 아내는 슬퍼 안 슬퍼? 슬퍼? 보통 이 아내가 남편을 주로 부르는 이름이 그 인간이었거든. 슬퍼 안 슬퍼? 슬퍼. 아내도 뭐 받을 수 있다고? 정신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이해되셨죠? 아내가 교통사고를 안 당해도 슬픈 거 맞거든. 이해되셨죠? 난 물어볼게. 자식은 슬퍼 안 슬퍼? 자식 슬프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슬프잖아. 아버지도 받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식이 뭐라고? 태아래. 태아래. 그럼 태아는 슬퍼 안 슬퍼? 태아는 개념이 없지. 얼른 말하면. 태아는 생각이 없잖아. 근데 뭐라 생각하냐면 태아도 슬플 것이다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가 죽은 걸 알았다면 태아를 사람처럼 취급해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 한다고? 태아한테도 그걸 인정해 줍니다. 태아한테도. 실제 재판에서는요, 요 세 개를 합해서 하나에 한꺼번에 다 받는 거야. 쭉 한 다음에 묶어서 한꺼번에 다 주는 거라고. 7억, 8억 이렇게 주는 건데 실제로 그거 따져보잖아. 그럼 여러 변호사는 이렇게 다 입증해야 돼. 얘 요거 입증하고 요거 따로따로 입증해가지고 한꺼번에 청구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위법해 교통사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750조의 조문이, 이걸 우리가 불법 손해배상이라는 조문입니다. 이건 계속 나옵니다 시험에. 내가 고의 과실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잖아.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요. 불법 손배라 그래요. 네 글자로 줄여서 불법 손배. 자, 밑줄은 그 다음에 치세요. 태아는 이 손해배상에 관련해서는 뭐 한다고? 이미 출생을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어려워요. 762조는 이 조문은요,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설명하고 들어가죠. 이것도 방금 이런 경우 있다 그랬죠. 이 경우 태아가 이거 받아낼 수 있다 그랬죠. 이게 태아도 이거 받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 불법행위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 60년 독일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여러분 임신하신 분들은 약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 의사들이 먹어도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콘터간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콘터간이가 독일말로 들으면 콘터간이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이 약을 어디에 쓰는 약인지 모르겠는데 임신부가 먹어도 된다 그래서 먹었어 독일 사람들이. 근데 이 약이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진짜로 팔이 6개 된 애가 나오고 팔이 4개, 눈이 하나 된 애가 나오고 막 눈이 3개 된 기형아가 막 속출한 거야. 죽지도 않고 다 또 기형으로 나왔다니. 그게 몇만 명이 나온 거야 독일에서. 큰일 문제가 됐겠죠. 근데 문제 생각해봐. 내가 눈 3개를 달고 태어났는데 기형아로 태어났다니까. 태아 때 엄마가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내가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열 받아 안 받아 걔가? 열 받지.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대. 왜 약을 잘못 먹어? 의사도 먹어도 된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제약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친구가 태어난 다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약을 먹었을 때는 태아였었잖아. 불법행위를 당할 때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나중에 태어났잖아. 그래도 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대법원이 뭐라 그래? 받을 수 있다는 거. 왜? 태아가 불법행위를 당할 때 뭐이더라도 상관없다고? 태아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게 A번이야. 예컨대 임산부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나 또는 약물된 약물 투여 등으로 태아가 기형으로 된 경우처럼, 자 밑줄,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이건 여러분 유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재산적 손해배상 다 받는 겁니다. 요것은 재산적, 정신적 둘 다 받는 겁니다. 그 다음 B번 직계존속.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태아가 슬픈 거 있잖아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 두 가지 경우. 762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요 두 가지 경우라는 거죠. 두 가지 경우는 762조가 적용됩니다. 자, 색깔 바꾸셔가지고. 그런데 조심하실 건 이 경우가 아닌 게 있죠. 어떤 경우야? 아버지가 직계존속 생명 침해로 인한 아버지도 재산적 정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건 일단 아버지한테 발생하는 거고 그게 아들한테 상속되는 문제지 762조 관련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금 전에 상속 이야기 했었잖아. 태아도 상속 관련된 태어난 걸 본다는 거.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은 아들이 상속받는 문제고, 이해되셨죠?
아들이 슬픈 건 상속받는 문제가 아니죠. 자기가 직접 그냥 청구하는 거잖아. 두 개가 분리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762조가 적용되는 게 이 A번, B번 두 가지입니다. 상속받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지. 시험에 뭐라고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태아가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 이렇게 태아 자신이 기형으로 태어난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나왔어. 아니야. 태아가 기형으로 안 태어나도 아버지가 죽으면 태아 슬프다 그랬잖아. 두 가지 경우가 있다니까. 내가 직접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 아버지가 당해서 슬픈 경우 두 가지 다 뭐 받을 수 있다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직접 당할 때는 재산적 배상, 정치적 배상 둘 다 받는 거고, 아버지가 죽어서 내가 받을 때는 뭐만 받는 거지? 정치적 손해배상을 받는 거고. 이해되셨죠? 구분하시라는 거죠. 제가 막 길게 써놨잖아. 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면 안 써놓죠. 우리 시험은 아니고 이게 간평인가 그쪽 시험에 나왔어. 좀 어렵게 물어봤었죠. 아 그렇구나. 자 상속 볼게요. 상속하고 불법인 손해배상 다릅니다. 762조는 불법인 손해배상하는 조문이고 상속은 천조 사망입니다. 태어난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뭐한다? 출산하고 난 직계 비속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상속 순위 1순위가 직계 비속이잖아요. 근데 태아는 직계 비속이 아닌데 직계 비속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조문이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거든. 여러분 대습상속이 뭔가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도 좀 처음에는 참 할 말이 많아요. 이것저것 설명드릴 게 많아가지고 민법 전부에 막 용어가 막 튀어나오니까. 근데 알아두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그다음 예를 들어볼게요. 대입상속 이런 거야. 대입상속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대습상속은 뜻이 뭐냐면 대를 이어서 상속한다는 거야. 대를 이어서 넘겨받는다는 거거든. 대습상속이라 그러는데 상속이 일정이죠. 자, 할아버지가 계셨어. 이분이 할아버지입니다. 실제 근데 이분한테는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굉장히 많았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몇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먼저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살하셨어. 실제는 자살하셨는데 오후 저녁에 퇴근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집에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손을 그어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 시체가 발견이 된 거야. 이제 자살한 걸로 해서 왜 자살을 좀 우울증이 좀 있으신 모양이더라고. 잘 봐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실제 둘인가 있었던가? 그랬을 거야 아마. 있었어요. 나중에 보세요.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상속 받았겠죠. 1대 자식들은 다 동등이니까 1대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자살하는 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빠졌잖아. 그럼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은 누가 받는 거야? 얘한테 오하나? 안 와. 왜 안 오냐면은 직계 비속이 이렇게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근친이 우선이야. 아들이 있으면 손자한테는 상속이 안 되는 거라고. 똑같은 직계 비속은 맞죠. 할아버지, 아들, 손자니까 직계 비속은 맞는데 아들이 있으면 손자한테 안 가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C는 빼고요. A, B, D가 다 나눠 먹는 거라고. 그럼 얘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우리 할아버지 살아 계셨으면 아버지가 그 돈 받았을 거고 남은 그걸 나는 뭐 했겠어? 내가 받았을 거 아니야. 억울하죠?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되냐면 이 아버지가 받을 몫을 얘한테 줘. 너무 억울하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너무 억울하니까 뭐라고? 네 아버지 몫을 네가 이어서 받으라는 거야. 그걸 뭐라고? 대습상속이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태아도 있을까? 태아도 있어. 이 사람이 누구라면 태아였다니까. 그래도 얘도 뭐 받을 수 있다고? 대습상속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여러분 그 유류분이라는 게 있거든. 유류분이 뭐죠 여러분? 유류분은 남겨진 그런 거잖아. 남겨진 권리. 여러분 유류분이 뭐냐면 이게 최소한의 상속입니다. 유류분 최소한의 상속이야. 우리나라 상속법은 굉장히 남녀평등으로 잘 돼 있거든.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지금 3명 있는데 큰오빠 있고 둘째 오빠 그다음에 나 여동생이 있거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라 하냐면 큰오빠가 다 가지래. 큰오빠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니까 시골 산이나 논이나 집 전부 큰오빠가 가지고 그럼 아버지 저는요. 너는 출가 외인이지 않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자식이랑 뭐라고 말을 해? 그런 게 어딨냐고. 남녀 차별하는 게 어딨냐고. 법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얘한테 뭐 받아낼 수 있냐면은 내 최소한의 상속분은 나한테 달라 할 수 있어. 그게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야. 쉽게 말하면. 이해되셨죠? 내가 큰아들한테 다 주고 싶어도 못 줘. 우리나라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유류문건인데 태아도 뭐가 있다고? 유류문권 행사할 수가 있어. 태아가 상속이 있는데 내가 태아가 지금 보니까 나왔더니 우리 형이 다 가져간 거야. 나한테 하나도 안 주고. 그럼 걔가 뭐라 그런다고? 형, 그 절반은 좀 돌려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해되셨죠? 태아한테 유류문권 인정한다. 그 대세상속이나 유류문권은 결국은 그 상속에 관련된 것들이죠. 됐죠? 그 다음에 유증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거든. 근데 증여는 계약인데 유증은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에서 재산 취합하는 걸 유증이라 그래요. 태아한테 유증할 수 있어요. 태아한테도. 그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죽어서 생기는 거거든.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금방 쉬워요. 여러분 유증은요, 내가 죽기 전에 죽을 때 주는 건데 그냥 내가 그냥 죽으면 내 재산 자식들이 이렇게 상속으로 나눠 갖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일산 아파트는 큰아들 주고 싶어. 그 유언으로 유언장에 쓰면 돼. 일산 아파트 누가 가지라고? 큰아들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상속인이 유증 받는 경우도 있어. 상관없어.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산 아파트는 옆에 102호에 사는 또리 엄마 뱃속에 있는 또리 주라는 거야. 우리 상속인도 아닌데, 추정 상속인도 아닌데 또리 엄마 뱃속에 있는 또리 주라는 거야.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한테 주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소리냐고. 또리 엄마 뱃속에 또리한테 왜 주냐고 그랬더니 걔 불쌍한 애다. 걔 줘라. 걔 유복적으로 태어날 거다. 냄새 풀풀 나죠? 바람 피워서 난 자식인 거야. 또리 주라는 거야. 할 수 있다? 있어. 태아한테 뭐 가능하다? 유증 가능하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죠. 유증 받는 사람은 상속인도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태아한테 유증할 수도 있다. 유언자 사망할 때, 유언할 때 아닙니다. 유언으로 사망할 때 생기거든. 좀 어렵게 나올 때는 그 유언자 사망할 때 태아했던 자냐, 유언할 때 태아했던 자 그렇게 내는데 아직 우리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갔죠. 유언자 죽었을 때 태아했던 자에 대해서도 유증은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처음에 상속법을 좀 공부하셔야 돼. 여러분 인지청구권이라는 게 뭘까? 인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민법을 알아야 법의 기본은 헌법이 아니라 민법입니다. 민법상 모든 용어로 공부해요. 인지가 뭐냐면 알고 인정한다는 소리야. 알고 인정한다. 뭘 알고 인정을 하고? 내 새끼란 걸 알고 인정하는 인지라 그래. 아, 저 새끼 내 자식이다 인지한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91년도인가? 그때 우리가 베트남하고 수교했잖아. 한국 베트남이 90년 그때 초반에 다 그때 그 수교했었어. 기억나세요? 안 날 사람 많을 거야. 수교가 됐는데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 있잖아.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었어. 한국 사람들 베트남에 엄청나게 가는 거야. 왜 가는 걸까? 관광하러? 아니야. 처음에는 관광하러 갔는데 베트남에 갈 때 뭐라고 하냐면 라이 따이언이라고 그랬잖아. 예전에 올람에 가서 우리 자식들을 낳고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 올람이 망하면서 그냥 자식은 두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베트남에 갔는데 전부 다 이 새끼가 한국 사람 닮은 거야. 그래서 여자분은 아니 이거 누구냐 그랬더니 아빠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요? 한국 사람이요? 그럼 우리 아빠 얘 아빠 서울 산다는데 얘 아빠 좀 찾아주세요 그러는 거야. 서울 산 누구냐? 김상사래. 전부 김상사야. 전부 김상사였다니까. 사진 보여주 전부 김상사야. 우리 아빠 서울 사람 김상사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 어떻게 했냐면은 가가지고 우연히 보니까 한국가 좀 불쌍하잖아. 한국에서 그 아버지를 찾은 거야 김상사를. 그래서 네가 그때 베트남에 두고 온 애인 그 얘를 낳아가지고 좀 베트남 혼자 키우고 있다는 거야. 난 솔직히 못 믿어. 그때 임신을 했던가? 그 소리도 못 들었던 것 같아. 내 새끼라 그래. 아, 더 의심스러워.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직접 가는 거야. 확인하러. 공항에 딱 갔거든? 근데 딱 보는 순간에 뭐야? 내 새끼인 거야. 내 새끼인 거나 딱 보는 순간에 그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게 인지야. 혼외자를 내 자식을 인지하는 그걸 인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인지를 받잖아. 상속권이 생겨. 내가 바람피웠는 자식 있잖아. 바람피는 결혼하다가 애를 낳잖아. 그걸 혼생자라고. 그건 그냥 내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 내 결혼할 때 내 와이프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으로 추정이 돼. 근데 혼외자는 안 그래. 내가 밖에서 난 자식이면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 내가 바람을 몰래 피지 공공이 피는 건 아니니까.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만들어 모아놓는다고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인지하시면 되는 거야. 그걸 인지라고 그래.
그래서 그때 베트남 가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공항에서. 막 물어봤다고, 넌 내 새끼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 그걸 인지라 그러거든. 근데 그 일부는 내 새끼 아닌 것 같은 거야. 너무 잘생겼어. 나는 안 그러는데. 아니, 서양피가 좀 섞인 것 같은 느낌. 근데 거꾸로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인지할 수 있잖아. 그럼 자식은 뭐 할 수 있을까? 인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이해되죠? 회장님이 바람 펴서 애를 둘을 낳았어. 하나는 크리스탈이고 하나는 뭐들인데 그걸 부정하는 거야. 너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회장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인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물어볼게. 뱃속에 있는 애를 인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어느 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장님한테 손님이 왔어. 예전에 우리 회사에 근무했던 총무과 미스김이야. 오더니 회장님, 왜? 제가 임신했어요. 그러는 거야. 언제 그랬더니 재작년 안 되는구나. 작년 12월 달에. 12월 달? 12월 달에 임신했어? 얘 아빠가 누구야? 그랬더니 회장님 기억 안 나세요? 강릉? 이러는 거야. 강릉? 호텔? 그때 나랑 김전부랑 여직원이랑 골프 치러 갔었거든. 내 새끼가 같은 거야. 눈물이 확 흐르면서 내 새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태어난 자식을 인지하는 건 당연한 건데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내가 인지하겠다는데 뭐 회장님 인지하겠다는데 아무도 불리한 사람 없잖아. 보통은 인지 어떻게 하냐면 태어난 다음에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다 확인한 다음에 인지하지 보통은. 그렇지만 태아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작년 12월이라고 그러고 모든 정황이 내가 범인이야. 그럼 더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지는 뭐가 가능하다고? 태아도 인지의 대상은 돼. 자, 거꾸로 해볼게. 태아가 인지를 청구할 수 있을까? 내가 뱃속에 있는데 회장님 나를 인지를 안 해주는 거야. 태아가 열받아가지고 판사님, 저 회장님이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인지를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안 해줘. 왜 안 해주냐면 태어난 다음에 하셔도 돼. 네가 태어난 다음에 인지 청구는 굉장히 기간이 길어가지고 나중에 하셔도 충분히. 심지어는 회장님 죽은 다음에도요 국가로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구직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 정리하시면 인지청구 볼게요. 읽어볼게요. 민법상 아버지는 태아를 뭐 할 수 있다? 인지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이게 태아가 인지 대상은 된다는 거. 인지 대상이라고 써놓으실래요? 그런데 태아가 아버지한테 인지를 청구하는 건 규정이 없거든. 그래서 부정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인지 청구권은 X. 여러분, 제가 죽었을 때 받는 걸 우리 기억나시죠? 그걸 우리가 유증이라 그랬잖아. 근데 유증하고 비슷한 게 사인증이라는 게 있거든. 차이점이 뭐냐면 유증은 단독행위고 사인증은 계약이죠. 근데 사인증의 뜻이 뭐냐면 지금 주는데 나 죽었을 때 가져가라는 거야. 증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건 공짜로 주는 게 증여잖아. 살아생전에 그냥 주고 그때 바로 효력 생기는 게 보통 생전증이라 그러죠. 일반적인 거. 사인증여는 뭐라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인증여는 죽어도 주는 게 아니야. 죽으면 어떻게 줘? 그게 아니라 주는 건 지금 줘. 효력은 언제 생겨? 죽어야 생겨. 일산 아파트가 있는데 나 죽으면 너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사인증이라고. 그래서 유증도 그런 거잖아. 유증은 단독행위를 하는 거고 사인증은 계약서를 쓰는 거야. 증여 계약서를. 그게 차이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조금 전에 태아가 유증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럼 태아도 사인증이 되겠네 이러는 거야. 그 사투미 있어. 될까 안 될까? 보지 말고. 안 돼. 왜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유증은 단독행위니까 아버지 혼자 결정하면 되는 거지만은 증여는 계약서거든. 근데 태아가 어떻게 계약서를 써? 이해되셨죠? 그래가지고 읽어보시면 태아가 사인증에 대해서 출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사인증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긍정설이 있고. 야, 유증은 단독행위고 사인증에는 계약인데 어떻게 그게 되냐. 안 된다는 부정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를 보면은 이게 사인증여를 대해서 태아한테 권리를 인정할까 말까 그런 판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증여계약, 생전증여를 부정하는 판례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판례가 말했냐면은 증여가 계약이기 때문에 태아가 생전증여를 못 받고 그 증여를 생전증여 말하는 겁니다. 그 생전증여를 못 받는다고 본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판례의 논리에 따른다면 판례는 어느 설의 입장일 것이다? 부정설이다. 엄밀히 말하면 사인증여에 관한 판례는 없는데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태아를 부정설로 시험 문제 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 태아가 이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를 정리해 볼게요. 최루의 제목 공간을 좀 쓰세요. 태아가 언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늦게 태어나서 불쌍했을 때 그러잖아. 그래서 늦게 태어난 태아가 불쌍해요 이렇게 써. 쓰고 이 불이 뭐냐면 불법 손배. 그렇죠? 쌍은 두 가지죠. 상속, 대습 상속. 두 가지. 해는 없어요. 해는 없고 유가 두 가지죠. 유류분, 유주. 됐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다섯 가지. 그리고 태아는 원래 사람이 아닌데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 다섯 가지. 불법 손배 청구권, 상속, 대습 상속, 유류분, 유주. 이때는 사람으로 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플러스 하나 더 있는 거 있죠. 상식적으로. 뭐였어 이게? 인지의 대상은 돼. 이건 권리력 아니니까 태아가 권리를 간다 말하지는 않는데 인지의 대상은 됩니다. 근데 뭐는 없어요? 인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어. 청구 이런 건 없다. 기억나시죠? 상식적으로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 유증은 받는데 뭐는 안 된다 그랬어? 사인증에 대해서는 부정설이 통설 판례이다. 부정설이 판례 입장일 것이다.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사인증에 관한 판례는 없고 생존증에 관한 판례인데 생존증의 판례에서 태아한테 증여를 못 받는다 그럴 때 계약이니까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럼 사인증에도 계약이잖아. 그래서 안 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요걸 다 알고 있어야 돼. 되는 거 다섯 가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요거 안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